여러분, 혹시 내 인생 전부를 바친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린 남편이 저를 찾지 못하고 새파랗게 질려 무너져 내렸을 때 비로소 제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숨막히는 넓은 고급 빌라에 정적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른 비싼 가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2년, 제 인생의 3분의 1을 이곳에서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남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익숙한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박 대표님과 사모님 다음 주 미국행 비행기표 마지막으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15일 밤 10시 출발 비즈니스 클래스 맞으시죠? 대표님, 요청대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심호흡을 한 뒤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그런데 조금 변경할 게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수영장,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표는 취소해줘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표는 그대로 두고요. 아, 그리고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 등급으로 한아름 씨 표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비용은 평소처럼 박 대표님 카드로 결제하고요. 김 비서는 무척 당황한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표는 다른 걸로 예약해드릴까요? 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15일 밤 10시 이후 가장 빠른 강릉행 비행기로 예약해줘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12년의 청춘, 12년의 희생, 맨주먹으로 시작해 그를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기까지의 12년.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가 9년간 대학교 후배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저는 까맣게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 비행기 표는 제게 주어진 탈출구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내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준이 술과 익숙한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누구도 꺾지 못했죠.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에게 찬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아름이 우리랑 같이 미국 갈 거야. 저는 놀란 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평온한 태도가 그를 당황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 친구, 벌써 9년이나 내 곁에 있었어. 여보, 내가 가장 힘들 때, 회사가 휘청거릴 때도 늘 그 친구가 함께 해줬어. 이제 책임져야지. 미국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요. 제가 되물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랑 나, 그리고 그 여자요?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불편할 거 알아. 하지만 아름이는 착하고 분별 있는 아이야. 당신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내가 그 친구를 버릴 수는 없어. 저는 침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피곤하네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요. 난 의견 없어요. 제 순순한 태도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제가 감히 반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이 집도, 이 화려한 삶도, 그리고 이 남자도 이제 제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집, 부모님이 기다리는 안개, 자욱한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강릉에 가져갈 기념품 몇 개를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안 화면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든 아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흰색 원피스에
긴 머리를 하고 있어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순수한 소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외면 뒤에 교활한 심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문을 열자 아름이가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9년 전이었다면 진짜라고 믿었을 미소였습니다. 언니,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민준 오빠랑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 가식적인 인사에 대답하지 않고 그녀가 들어오도록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점심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름이도 쫄래쫄래 따라와 식탁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제잘거렸습니다. 언니, 제가 도울게요. 저 민준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9년 동안 전부 제 손으로 해줬는걸요. 그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꾹 참고 조용히 채소를 씻었습니다. 아름이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냉장고를 열어 온갖 재료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12년을 함께 산 아내인 제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만큼 민준의 식습관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민준 오빠 생선가시 바르는 거 귀찮아해요. 그리고 갈비탕은 꼭 연한 갈비살로 푹 고아야 해요. 국물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고수를 듬뿍 넣어야 먹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제가 그 독한 향 때문에 질색하는 고수를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끓고 있는 모든 냄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도발은 없을 겁니다. 일부러 그런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그녀와 마주섰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고작 이런 건가요? 아름이는 순진한 척 눈을 깜빡였습니다. 전 그냥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곧 먼 길 떠나시려면 피곤하실 테니까요.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바싹 다가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민준 오빠 카드 비밀번호 뭔지 아세요? 제 생일이에요. 오빠 돈이 자기 돈이래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라고 했어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거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민준의 마음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법적인 아내인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는 것을. 칼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제 한계는 이미 극한에 다다랐습니다. 아름이의 말과 그 거만한 미소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칼을 도마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아름이와 완전히 마주섰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짝, 제 손바닥이 아름이의 예쁜 뺨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선명한 손자국을 남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제 12년의 청춘을 위한,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제 아이를 위한, 그리고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한 배신을 위한 딱이었습니다. 아름이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감히 손을 댈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방금 전에 순진한 눈빛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일부러 아직 뜨거운 김이 오르는 갈비탕 냄비에 부딪혔습니다. 냄비가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는 그녀의 팔과 다리에 쏟아졌습니다. 아악! 아름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붉게 달아오른 팔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잔인하게 학대당한 연약한 희생자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름이의 비명을 들은 모양입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광경은 사랑하는 내연녀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울고 있고 그 옆에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는 아름이에게 달려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오빠, 너무 아파. 언니가. 아름이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민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해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다퉜을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눈으로 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아름이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그저 당신을 도우러 온 것뿐인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의 눈에 저는 질투의 눈이 먼 악녀이고 그녀는 순진무구한 천사일 뿐인데 당장 아름이한테 사과해. 민준이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그의 품에 안겨있는 아름이를 보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 둘이죠. 제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름이를 부축해 일으키며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나 잔인하다고 원망하지 마. 그는 조심스럽게 아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마 화상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거겠지요. 그들이 떠난 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어지러운 부엌의 지독한 고수 냄새와 산산조각 난 제 마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의 다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하고 자꾸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예감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진료 접수증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와 민주는 결혼 12년, 그중 3년을 아이를 갖기 위해 애썼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젊었을 때 제가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남편 사업 자금을 아끼려 불규칙하게 식사한 탓에 건강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박서연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는 대학 시절부터 제 절친이자 현재 산부인과 의사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수진이는 반가워하면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일이야, 혼자 왔어? 박 대표는 어디 가고?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고 수진이는 더 묻지 않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친 후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임신이야. 벌써 6주가 넘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신. 그 두 단어를 얼마나 듣고 싶었던가.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하필이면 제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몰린 이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위로하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래? 좋은 소식인데 표정이 왜 그래? 박 대표가 이 소식 들으면 좋아서 기절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곧 이혼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9년간의 기만, 아름이라는 여자, 그리고 곧 있을 미국행 비행기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는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런 인간, 말종이 있나. 네가 그 인간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애 갖기 힘든 몸이 될 때까지. 이제 와서 성공했다고 널 버려? 내가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 저는 친구를 말렸습니다. 소용없어, 수진아. 사람 마음이 변했는데 붙잡아봐야 뭐 하겠어. 저는 멍하니 앉아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과거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까지 해가며 돈을 벌었고 그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저를 껴안고 약속했었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그 약속이 지금은 왜 이리도 공허하게 들릴까요?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결실이지만 그 사랑은 이제 거짓과 배신 말고는 남은 게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얇은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생명,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새싹이 이제는 운명의 잔인한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민준과 저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난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이 될까요? 헛된 희망을 붙잡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훗날 서로를 핥히는 무기가 될까요? 민주는 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한 분노는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제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불씨마저 꺼버릴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가 약간 짜증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그냥 가정이에요. 저는 감정 때문에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랑 한아름 씨가 동시에 임신했다면 당신은 누구의 아이를 더 원할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12년간 함께 산 부부의 정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멀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조차 필요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난 아름이 아이만 원해.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잔인했습니다. 난 아름이가 낳은 아이만 원한다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의 비수가 되어 밝혔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의 수많은 희생,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 스스로를 탓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마저 그의 대답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저를 본 수진이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준이랑 얘기는 했어. 반응이 어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수진이는 동의서를 보고는 경악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이 아이를 얼마나 힘들게 가졌는지 알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킬 수가 없어. 수진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에겐 아빠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할 순 없어. 내 아이가 나중에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 수진이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에게 분노했고 저를 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로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가 없단다.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엄마가 겪는 이 비극을 보게 하느니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 수술 이틀 후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육체적 고통은 텅 빈 마음의 공허함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방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민주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준비해, 그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 있으니까 당신도 같이 가야 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민주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핑계대지 마. 당신이 안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낼 거 아니야. 아름이 지금 임신 중이야. 당신이 거기 가서 그 애 체면도 세워주고 사람들이 당신을 대인배 아내로 보게 해야지. 나 좀 그만 힘들게 해. 남편 내연녀의 체면을 세워주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는 제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그와 아름이의 가짜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는 파티에 가야만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파티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하객들은 모두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저의 외로움과 이질감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홀로 앉아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남편 역할을 하는 민준이 아름이의 손을 잡고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살짝 나온 배를 은근히 드러내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곧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법적인 아내인 저는 제 인생에서조차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자 민주는 아름이를 데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곧 아기 천사가 찾아옵니다. 제 아내 아름이가 임신했습니다. 홀라는 박수와 축하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름이에게 쏠렸다가 이내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제게 향했습니다. 아름이는 행복하게 민준의 품에 안겨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할까요? 불행한 아내, 남편 간수도 못한 여자, 비참한 패배자.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가식과 굴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더욱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달콤하지만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민준 오빠한테 축하 한마디 안 해요? 그래도 본처인데.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아무것도요. 아름이는 순진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해드리러 왔어요. 이제 아시겠죠? 민준 오빠는 결국 언니랑 이혼할 거예요. 오빠는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거든요. 애도 못 낳는 아내는 뭐하러 데리고 살겠어요. 그녀의 말은 아직 피가 흐르는 제 상처에 다시 한번 칼을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왜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곧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녀가 낄낄거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민준 오빠한테 비참하게 쫓겨나지 말고요. 아셨죠? 그녀는 마치 여왕이 은혜를 베풀듯 저를 훑어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장을 떠나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숨막히는 이곳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한적한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구석에서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아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의미심장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덫을 놓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막 돌았을 때 작은 연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남자 둘이 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한 놈은 제 입을 막았고 다른 놈은 제 팔을 뒤로 꺾어 어두운 방 안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저는 어둠과 극심한 공포 속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텅 빈 노래방이었습니다. TV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고 지독한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세요? 이건 와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형님들한테 잘 좀 모시라고 부탁하더라고. 얌전히 있으면 안 아플 거야. 예쁘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들에게 짓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했습니다. 한 놈이 다가와 추행하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입을 막고 있던 그의 손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저를 놓았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다른 놈의 급소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맥주병 몇 개가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 하나를 집어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쳤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남은 목 부분을 손에 쥐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저는 깨진 병을 그들에게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두 남자는 제 격렬한 저항에 당황한 듯했습니다. 저처럼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저는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손에는 여전히 깨진 병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과 사람이 있는 메인 연회장을 향해 똑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름이가 민준 옆에 서서 하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제 꼴을 본 그녀의 눈의 순간 스친 당혹감은 이내 가식적인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전부 그녀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분노와 굴욕, 공포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휩싸여 저는 아름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녀와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배를 남은 힘껏 걷어찼습니다.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아름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나 실감나는 연기 때문인지 아름다운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민주는 1초간 얼어붙었다가 화산처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의 처참한 몰골은 보지도 않고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내연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름이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름아, 괜찮아? 우리 아기.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증오와 분노, 잔인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야수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가 소리치며 분노에 찬 남자의 온 힘을 다해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수술한 지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바로 그 상처 부위를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그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뱉은 독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여자 같으니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름이를 질투한 거지.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이미 산산조각 난 제 심장에 내리꽂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그를 보았습니다. 한때 제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 제 청춘을 바쳐 그의 성공을 도왔던 남자. 지금 그는 제 인격을 짓밟고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12년의 사랑, 부부의 정, 모든 것이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한편의 비극으로 변했고 저는 그중 가장 비참한 광대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름이를 번쩍 안아들고 구급차를 부르며 연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고 차가운 바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드레스는 이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키자 아랫배에 다시 격통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와 드레스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처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빌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도 부르지 않고 그저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길고 어둡게 느껴지는지.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 드레스 자락을 타고 길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15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름이를 간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유산하지 않았고 가벼운 유산기만 있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붕대를 갈고 약을 먹으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미국 이민을 위한 커다란 여행 가방이 아니라 낡은 옷 몇 벌과 신분증, 그리고 오랫동안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든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사준 명품과 비싼 보석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무엇 하나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 아름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연약한 척 걸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저 역시 침묵으로 작은 가방을 끌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아름이는 뒷좌석에서 소곤거렸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12년을 살았던 이곳을 저는 이제 빈손과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떠납니다. 공항에 도착해 민준이 두 사람의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꼭 신혼부부 같았고 저는 그들을 따라온 군더더기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대로 들어갈 때가 되어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표는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저쪽 우선 심사대로 가요. 먼저 들어가요. 난 이쪽 일반 심사대가 더 빠를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네. 민주는 저를 한번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는 아름이를 부축해 우선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가, 내 청춘. 잘 가, 비극으로 끝난 12년의 결혼 생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국제선 출국장이 아닌 국내선 수속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비행기 표와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강릉행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발 아래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너무나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준과 아름이를 태운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민준은 미국 파트너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낯선 법무법인에서 온 이혼 소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훗날 몇몇 지인들의 입을 통해 저는 그 운명의 날 지구 반대편에서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렴풋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릉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는 내연녀와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약속의 땅에 막 첫발을 내디딘 참이었습니다. 아름이는 피곤한 듯 그의 어깨에 기대 있었고 민주는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제목을 본 순간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혼 소장. 그는 얼어붙은 채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일방적인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위자료는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전자서명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첫 반응은 극심한 분노였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생일 파티 사건 이후로 심술을 부린다고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하고 있네. 그는 경멸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다시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음성뿐이었습니다. SNS로 메시지를 보내 한바탕 퍼부으려 했지만 그의 모든 계정은 이미 제가 차단한 후였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점차 불쾌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순종적이던 새장 속의 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반항하는 걸까? 미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름이에게 제가 그저 토라졌을 뿐이며 곧 알아서 빌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과의 미팅으로 바쁜 척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비싼 임대 아파트에서 전화기가 무섭도록 조용하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신경질적으로 전화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봐요. 그날 박서연 씨 비행기 탔어? 안 탔어? 김 비서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그날 사모님께서는 미국행 표를 취소하시고 강릉행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그 소식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릉? 고향에는 왜? 진실이 점차 잔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술이 아니라
완전한 떠남이었습니다.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공황 상태가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쇼핑 가자고 조르는 아름이를 내버려 두고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처가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옛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마침내 수진이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서연 씨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냐고.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서연이 안부를 물어.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은 서연이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 뭐라고? 난 그 사람 남편이야. 남편? 수진이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잃고 수술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배를 걷어차는 남편. 민준아, 너 알고 있었어. 서연이 임신했었어. 그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런데 서연이가 너한테 물었을 때 넌 그 여우 같은 년의 아이만 원한다고 했지. 네가 내 아이를 죽인 거야. 알아? 사람들은 그 통화 이후 민준이 몇 시간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은 어느새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낙태. 서연이가 임신했고 아이를 지웠다고. 수진이의 말은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의 창백한 얼굴, 의미심장했던 가정법 질문, 생일 파티에서의 잔인한 발길질, 뒤늦은 후회가 그의 마음을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저는 밤 비행기를 타고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와 젖은 흙, 내음이 섞인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퀭한 눈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일이 좀 꼬여서 먼저 쉬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딱 사흘만 머물렀습니다. 민준이 이곳까지 찾아와 부모님을 괴롭힐까 두려웠고 이웃들의 시선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일부 사실을 털어놓고 제 행방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린 뒤 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그리 멀지 않고 조용하고 맑은 작은 도시인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푸른 차밭이 펼쳐진 언덕 위에 자리한 작고 예쁜 펜션을 인수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이곳을 가꾸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깃든 곳으로요. 처음 며칠은 펜션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육체노동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과 옛 기억이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무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맞니? 나 지훈이 오빠야.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지. 옆집 오빠이자 제 소꿉친구였던 지훈 오빠. 저보다 5살 많았던 오빠는 어릴 적 저를 업고 온 동네 언덕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10수년 전 유학을 떠나 외국에서 자리를 잡은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훈 오빠, 제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나 얼마 전에 귀국했어. 너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야기 들었어. 너무 걱정돼서 바로 전화했지. 지금 어디야, 서연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걱정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준 사람이 얼마만인지. 저는 오빠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놀랍게도 2시간 만에 익숙한 차 한 대가 펜션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훈 오빠는 예전처럼 키가 크고 듬직했지만 눈빛은 더욱 깊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페인트가 묻은 제 옷차림과 작은 펜션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안타까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한마디에 제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하고 아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제가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지난 일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힘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쳐주고 삐걱거리는 의자를 다시 만들어주고 마당에는 장미 몇 그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는 민준과 정반대였습니다. 민준이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지훈 오빠는 다정하고 섬세하며 늘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고 진심 어린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계곡의 야경을 보고 있는데 오빠가 문득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어?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펜션 운영하면서 조용히 살아야죠.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너는 그렇게 평범하게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똑똑하고 감각도 뛰어나. 학창 시절에 항상 1등이었잖아. 지난 12년 동안 남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이었습니다. 다시 공부해보는 건 어때? MBA 과정이라도 밟아봐. 너 사업에 소질 있잖아. 네, 전 남편이 그 큰 회사를 세우는데 네가 다 도왔잖아. 네가 직접 못할 이유가 뭐야? 그의 말은 제가 감히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사업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부엌만 맴돌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지훈 오빠가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넌 할 수 있어. 내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더 나은 너 자신이 될 기회를. 지훈 오빠의 말은 제 안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요. 왜 안 되겠어요?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혀 살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민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가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낮에는 펜션을 돌보고 밤에는 MBA 입학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게 스승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가 잊어버렸던 경제 지식을 참을성 있게 가르쳐주고 온갖 자료를 찾아주었으며 제가 지칠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작은 펜션에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고요함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위해서요.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제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MBA 과정에 합격했고 공부와 펜션 운영을 병행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반면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민주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든든한 조력자인 저를 잃자 그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업 결정은 점점 더 성급하고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밀려오는 죄책감과 후회를 피하려는 듯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애쓸수록 모든 것은 꼬여만 갔습니다. 회사는 연이어 손실을 입었고 주요 파트너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와 아름이의 관계도 빠르게 금이 갔습니다. 제3자인 제가 사라지자 그들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아름이는 가정적인 여자가 아니었고 사치와 향락에만 익숙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피로에 지친 민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관계가 파탄난 결정적인 계기는 아름이가 임신 4개월 차에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그녀를 잘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이의 유산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잦은 낙태 수술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이 든 그는 몰래 조사를 했고 자신과 만나는 동안에도 아름이가 다른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보장조차 없었습니다. 이 진실은 민준의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순수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는 결국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순간의 불장난 때문에 조강지처를 잃었고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마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아름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그림자, 서연이라는 이름의 집착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강릉의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지만 차가운 외면만 당했습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해 모든 인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는 비참한 패배자로. 제가 MBA 학위를 받는 날은 양양에서의 2년간의 은둔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배운 지식과 이제는 오빠이자 동반자가 된 지훈 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예전의 순종적인 가정주부가 아닌 자신의 사업을 일굴 준비가 된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옛 빌라와 펜션을 직접 꾸미며 쌓은 경험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을 감독하고 고객과 협상했습니다. 점차 서연 인테리어는 업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지훈 씨는 특별히 성대한 파티를 열고 도시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제가 인맥을 넓힐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함께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있게 그의 곁에 섰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방구석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무척 야위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명품 정장은 헐렁해 보였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도 이곳에 초대받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한물간 사업가 자격으로요. 그의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거의 파산 직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과 자신있게 대화하고 재능을 칭찬받는 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버렸던, 자신에게 의존해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지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듯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민주는 제 앞에 멈춰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떨림이 섞인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당신이야?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에 담긴 거리감과 냉정함이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천재적인 사업가, 그의 눈앞에 있는 성공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그가 무참히 벌였던 전처라는 사실. 그 순간 그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재회 이후 제 삶은 민준의 출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그가 뜨거운 소고기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에게 자주 끓여주던 것이었습니다. 점심때면 발신이 넘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이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퇴근길에는 그의 익숙한 차가 멀리서 조용히 제 차를 따라 집까지 왔습니다. 그는 감히 다가오지는 못하고 그저 그런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아마 끈질기게 매달리면 제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꽃은 모두 버리라고 했고 죽은 경비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못한 척 그의 존재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먼저 그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와 있었습니다. 전보다 깔끔해진 모습이었지만 초췌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저는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민준이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비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박 대표님, 우습지 않아요. 우리 사이엔 다시 시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한 짓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난 이미 사인했어요. 당신도 사인해서 서로를 놓아주도록 하죠. 민주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사인 안 해.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보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그를 뒤로하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그는 강릉의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자신의 후회를 늘어놓고 저에게 말 한마디만 잘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던 온화한 아버지께서 문 밖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게. 내 딸, 자네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 이제부터 내 딸이 어떻게 살든 그건 그 애의 자유야. 우리 집에 더는 박서방은 없네. 부모님께도 거절당한 민주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지만 그의 모든 애원은 제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에게 쫓겨난 아름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미모도 시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원망했지만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돌아와 지훈 씨와 늘 함께라는 소식을 듣자 아름이의 질투와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지훈 씨가 한 전골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초췌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예전의 청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나쁜 년, 감히 내 남자를 뺏어가더니 이제는 다른 남자를 꼬셔? 정말 해픈 여자구나. 그녀는 식당 안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던 전골 냄비를 집어들어 제게 그대로 끼얹으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지훈 씨가 저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기며 손으로 냄비를 강하게 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가 지훈 씨의 팔에 쏟아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훈 씨의 화상 부위를 살폈습니다.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이의 광기 어린 행동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름이와 아마도 그녀의 남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제 입을 막고 손을 묶어 버려진 건물의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름이는 라이브 방송이 켜진 휴대폰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방송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상간녀입니다. 제 행복을 망치고 제 아이를 잃게 하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이런 여자는 벌받아야 해요. 그녀는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로 저를 악랄한 제3자로 자신을 불쌍한 희생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름이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미쳐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납치되자마자 지훈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식당 사건 이후 그는 만일을 대비해 제 가방에 작은 위치 추적기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추적 신호가 너무 오래 멈춰 있자 그는 불길한 예감에 즉시 신호를 따라왔습니다. 지훈 씨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기둥에 묶인 채 얼굴은 퉁퉁 붓고 옷은 찢겨 있었고 아름이와 그녀의 남동생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지훈 씨는 주저없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주먹으로 아름이의 남동생을 쓰러뜨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라이브 방송을 즉시 껐습니다. 아름이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경찰에 전화해 주소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아름이 남매를 연행한 후 지훈 씨는 급히 제게 달려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덮어주고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어. 다 끝났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든든한 품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모든 공포와 굴욕이 그의 품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자신의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안정을 되찾자 지훈 씨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 어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상처받는 걸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최근에 시작된 감정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강릉의 언덕에서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보낸 10수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귀국해서 내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생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듬어주겠다고 다짐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박서연, 나랑 결혼해줄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인생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 주었고 잿더미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겨울 햇살처럼 조용하고 끈기 있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와 민준의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평온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맞은편에 깡마른 몸으로 앉아 있었고 퀭한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파산하고 내연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판 내내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또렷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의 14년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와 저 사이의 법적인 굴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법정을 나설 때 민준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그리고 제 곁에 선 지훈 씨를 한 번 쳐다보고는 초췌한 얼굴에 비통하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목적 달성했네. 한물간 남편 버리고 더 부유한 새 둥지를 찾았으니 박 대표님 모든 건 끝났습니다. 자중하시죠. 지훈 씨가 저를 보호하며 나섰습니다. 민주는 지훈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끝? 아니, 난 모든 걸 잃었어. 너희 둘이 행복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그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성공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저런 모습이 되다니 모든 것이 탐욕과 배신이라는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저와 지훈 씨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지훈 씨와 곧 결혼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민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잃을 것이 없어진 그는 마지막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남자 곁에서 행복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행복한 날을 망치고 저를 자신과 함께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푸른 잔디와 맑은 호수가 있는 조용한 교회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 저를 사랑하고 아껴줄 남자 지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멋진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우리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그때 지훈 씨가 보안팀에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직원이 우리 테이블에 메인 요리를 내오기 직전 지훈 씨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파티를 계속하기 전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주방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민준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직원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작은 흰색 가루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박 대표님, 여긴 어쩐 일이시죠? 손에 든 그 가루는 무엇입니까? 지훈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메인 요리에 강력한 설사약을 넣으려던 것 아닙니까? 지훈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날을 망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그냥 분해서 그랬어. 제발 날 용서해줘. 지훈 씨는 사람들에게 법원에서의 협박 이후 민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사람을 붙여 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획을 미리 알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메인 요리는 모두 증거용 가짜 음식이었고 진짜 음식은 따로 안전하게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의 모든 행동은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름이는 조직적인 납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는 소란 및 타인에 대한 상해 음모 혐의에 더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고려되어 그의 부모님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마침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진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하여 우리의 사랑이 싹튼 양양의 작은 펜션에서요. 푸른 하늘과 향긋한 차밭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혼을 서약했습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제 인생은 마침내 평온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행복이란 때로는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을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예쁜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지훈 씨를 쏙 빼닮아 맑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가 서툰 솜씨로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아픔은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닌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선 여성 사업가입니다. 인생은 제게서 12년의 청춘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멋진 남자와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 번의 엇갈린 인연 끝에 마침내 완전한 행복의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